김소연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유닉의 김소연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웬만한 강연, 제가 아마 해마다 강연을 한 20개 정도씩은 다닐 정도로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외부 활동을 하는 편인데, 오늘은 정말 손가락에 꼽게 좀 떨리는 날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될 줄은 좀 몰랐어서 영광스러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유익한 말씀 또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이제 강호인 장관님께서 저를 이제 불러주셔서 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잠깐 인연을 소개해 드리자면 2020년에 저는 중앙일보 독자위원회의 독자위원으로서 이런 젊은 미디어의 관점을 가지고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장관님과 인연이 생겨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도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네, 하나하나 저의 회사 또 저의 창업기 또 제가 전달드리는 젊은 세대하고의 소통 방법에 대해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루하지 않게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닉에 대해서 제가 유닉의 시작부터 설명하려고 했는데 유닉의 이 기사를 그냥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유닉은요, 한마디로 젊은 세대를 위한 뉴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웹사이트도 있고요, 애플리케이션도 있고, 원래는 이메일 뉴스레터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메일 뉴스레터가 어떤 컨텐츠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을 시대에 이제 유닉이 한 7년 전쯤 창업을 해서 많은 젊은 분들께 뉴스를 전달드리게 되었는데요. 유닉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저희가 쉽고 재밌게 뉴스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예시가 있는데요. 이제 음식 배달해주는 플랫폼들의 그 경쟁이나 관련한 이슈들을 전달할 때 어려운 전문 용어나 딱딱한 이야기 또는 이전에 우리가 몰랐던 배경 지식 같은 것들을 다 막 없애거나 하지 않고 마치 친구가 대화하듯이 굉장히 평이한 말투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게 유닉 컨텐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제목이 이렇죠. 자영업자 땡땡 배민 이건 선 넘었어. 이렇게 눈을 딱 끄는 인용구로 시작을 하면서 초입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니커 저희의 독자들을 부르는 말인데요. 독자분들 음식 주문할 때 포장 주문 이용하시나요? 하면서 사람들의 주의도 환기하고 이제 소제목을 보면 그게 무슨 일이야? 경쟁 때문이라고? 자영업자들이 힘들겠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같은 식으로 마치 이제 친구가 질문을 하는 것에 답변하는 것처럼 기사가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젊은 세대들이 쉽고 친근하게 뉴스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컨텐츠를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고요. 저희는 지금 숫자로 말씀을 드리자면 활성 유저가 월에 한 100만 정도 되는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대학 강연이나 조금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이 유닉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다라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네, 아까 이제 앞에 소개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로 이제 수학을 하다가 졸업은 아직 못하고 3학년 끝나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그 지나가는 말씀으로 스티브 잡스하고 이제 마크 저커버그의 길로 가고 있구나. 학교를 떠나서 이렇게 창업을 하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그만둬야 그 이야기가 딱 멋지게 완결이 됩니다. 근데 아직 그만두진 못했고 지금 7년 정도 학교를 떠나온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미디어 뉴스를 쉽게 전달한 것으로 인정을 받아서 포브스 아시아가 선정한 30대 이하 리더 30인에도 선정이 되었었고 이외에도 이제 투자나 수상 이력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유닉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부터 유닉의 현재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들어가는 젊은 조직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유닉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부터 하나씩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유닉이 시작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젊은 애들은 뉴스 안 보지라는 말에 약이 올라서 시작한 서비스입니다. 왜 이 말에 약이 올랐냐? 저는 당시 20대 이제 뉴스 소비자로서 뉴스를 봐야 한다는 거는 정말 알고 있었지만 어떤 이유들로 그게 좀 어렵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뭔가 내 잘못은 아닌데라는 억울함이 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어떤 계기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냐면요. 2017년쯤에 저는 워싱턴 DC에서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이제 인턴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워싱턴 DC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2017년이니까 당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였고 그때 정말 제가 일을 하다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막 울리면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 방금 지나갔다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세계 정치의 좀 중심에 제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요. 영어는 노력하면 되는데 점심시간에 대화 주제에 끼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점심 때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오늘 뉴스 봤어?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뉴스는 이제 그들의 민주당 이야기, 공화당 이야기 다 알아야지 그 맥락을 이해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배경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 뉴스를 소비하는 것보다 한 10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제 고민을 오른쪽에 있는 저의 상사였던 데이빗에게 상담을 했었는데요. 이 뉴스 때문에 저는 점심 대화에 끼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고민을 상담했더니 너를 위한 뉴스 서비스가 있다라고 소개를 해줬던 게 더 스킴이란 서비스였습니다. 스킴이란 영어 단어는 이제 무언가를 훑어보다라는 뜻인 만큼 유닉처럼 그때는 좀 젊은 여성들, 특히 직장인 여성들을 타겟해서 쓱 훑어보면 되는 아주 쉬운 뉴스를 이메일로 보내주는 서비스였어요. 지금은 아마 누적으로 700만 명 정도가 구독한 서비스로 알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많이 알려져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 서비스를 제가 보게 되면서요. 매일매일 아침 이메일이 한 통씩 왔어요. 오늘의 제일 중요한 이슈를 정말 친구랑 수다 떠는 것처럼 요약해서 보내주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게 만약에 있었더라면 나는 뉴스하고 훨씬 친하게 지낼 수 있었겠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들었던 질문은 한국에는 이런 게 왜 없지? 이제라는 생각이었고 당시에만 해도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 뉴스레터란 단어를 치면 대부분 뉴스레터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제 고객들에게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이메일이 아니고서야 거의 뉴스레터가 없었고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고도원의 아침 편지 정도. 네. 근데 이제 어떤 정보를 보내주는 서비스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해보자라고 하게 된 거죠. 처음에 이 서비스를 만든다는 것이 저는 돈 없는 이제 대학생이었기 때문에요. 어떤 식으로 이제 작게 접근을 했었냐면 마음대로 한국판 스킴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저는 아직 기술적으로 모르겠고 그냥 PDF 파일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디자인을 제 맘대로 해서 한국판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속닥이라고 하는 제 맘대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만든 버전을 가지고 제 주변 10명한테 보여줬던 것이 이 유닉이란 사업의 시작이었는데요. 10명 중에 그래도 한 2-3명 정도는 이거 다음 호가 있으면 나도 보고 싶어 이렇게 답변을 해주었고 저는 그러면 이 친구들에게 받은 피드백을 가지고 조금씩 이 서비스를 고쳐온 것이 유닉의 시작이었습니다. 유닉에서 그렇죠. 속닥이라고 이렇게 가칭을 붙인 아이템이 어느 정도 반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 아이템에 누가 반응을 하는지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고객군들이 대략 이런 3가지 타입으로 나뉘는구나. 어떤 대기업에서 뉴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조금 스타트업에서 뉴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 이제 학생이지만 취업 준비를 하면서 뉴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저희의 주된 고객군으로 생각하면서 조금 더 서비스를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들을 인터뷰하면서 당시에 제가 만났던 MZ세대만 한 3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게 이제 물어봤을 때 제가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뉴스 보세요? 하면요. 아무도
당연히 안 보죠 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약간은 주저하고 부끄러운 태도로 아유 봐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하면서 변명을 한참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요 제가 뭐 생수 사 드세요? 뭐 아니면 글쎄요 뭐 호텔 보셨나요? 같은 다른 소비재들을 물어봤을 때랑은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 뉴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지만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다.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사업의 가능성이라고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반복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들이 이 젊은 세대들은 뉴스에 대해서 나는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시간은 없는데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 뭐 이런 고민들이 이제 있었던 거고 이것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지금까지도 회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으로 가져오고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그걸 이메일 뉴스레터에 얹으면서 이 대학생들을 바탕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기존의 뉴스보다 더 편리하고 신선하고 또 친근하다고 느꼈다는 그 설문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는 시드 투자사를 찾아가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어떤 것 하나하나까지 실험하면서 이 컨텐츠와 서비스를 사업으로 키워갔느냐 이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처음에 이 서비스는 친근하게 가기 위해서 반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는 이런 거야 뭐 이런 부동산 규제가 약해진 걸 들어봤니? 하는 식으로 이제 반말로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 반말 존댓말 혹시 어떤 게 더 나은지 설문조사를 했더니 뒤늦게 존댓말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먼저 놨다가 이제 사과하고 다시 말을 올렸던 그런 식으로 컨텐츠의 어떤 문법이나 길이나 뭐 말투나 주제 선정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젊은 세대의 입맛에 맞춰서 좀 업그레이드 시켜간 서비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뉴닉하면 이 고슴도치 캐릭터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고슴이라는 이름의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 고슴이도요, 사실 처음에 있었던 게 아니고 역시 그 작은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저희가 이메일 뉴스레터다 보니까 어떤 화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보낸 사람이 있어야 말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 보낸 사람을 제가 처음에 캐릭터로 만들었는데 이게 상당히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뭐 요 정도 길이에 이렇게 생긴 여자 얼굴을 저희가 캐릭터화해서 붙였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거 좌파 매체네라고 반응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기고 뭐 어떻게 머리가 짧고 또 어떻게 생긴 남성분을 하면 이거 우파 매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농담이 아닌 게요. 어떤 그 회사의 얼굴이 되는 캐릭터를 특히 이런 뉴스 서비스의 얼굴이 되는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든 인물로 만들면 외모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약간 그 바이어스가 생기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이제 동물로 돌려야겠다 하다가 이 동물을 어떤 동물을 고르게 됐냐면 고슴도치를 고르게 됐습니다. 고슴도치를 골라서 이것도 저희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디자이너 분께 캐릭터 한 번만 만들어주세요 하고 만들어서 옷은 저희가 막 되게 못생겼는데 직접 그려서 옷도 입히고 그러다가 이 유저들이 독자들이 이 컨텐츠 뉴스를 쉽게 읽는데 도움이 된다. 내가 이걸 아침에 열어보는데 기대감을 준다라는 피드백을 충분히 받고서 이 디자이너분 채용을 결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이 서비스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나간 게 뉴닉이란 사업의 시작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리소스나 이런 투자 같은 것들이 딱 준비가 돼서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멋지게 큰 그랜드 런칭을 하는 일반 사업과는 또 달리 이 스타트업이 접근할 수 있는 또 젊은 세대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게 고객 가까이에서 하나씩 쌓아 올라가면서 이 유닉이란 서비스를 좀 키워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서비스는요. 지금은 이렇게 세 가지 문제의식으로 또 수렴이 되어서 지금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전제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 소식을 알고 싶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문제점을 겪고 있다라는 그 저희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시간이 없는데 뉴스가 너무 많다. 당연히 쏟아지는 이 뉴스가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젊은 세대 같은 경우 특히 아직 나의 어떤 가치관이 확립되기 전에 이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관점을 좀 접하고 싶은 니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저는 이걸 진보 매체, 뭐 보수 매체를 다 보려면 2배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안 된다면 저는 차라리 안 볼래요 같은 게 저희가 발견했던 어떤 젊은 세대 뉴스 소비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많은 뉴스들 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 주제를 딱 골라서 그리고 다 갈라져 있는 입장들을 같이 보여주면 볼 수 있겠지 같은 식으로 저희는 계속 이렇게 해답을 좀 만들어서 제안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읽으려면 이게 좀 어렵고 지루하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 말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이라고 하면 또 TV 뉴스라고 하면 우리가 원래 생각하는 것 당연히 시민으로서 봐야 하는 것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의무감을 갖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보통 하는데 세대가 바뀌면서 특히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자라난 MZ세대의 경우에는 뉴스를 어떤 하나의 컨텐츠로서 바라보면서 그 기준이 상당히 높다라는 발견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대해서도 감히 이런 얘기를 평가를 상당히 하고 있는 것이죠. 뉴스 근데 재미없는 컨텐츠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럼 그 기준에 맞춰야겠다. 이 뉴스를 훨씬 더 친근하고 재밌는 말투로 전달할 수는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체에 아주 친근한 서술 같은 것들이 나온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읽는 경험이 좀 불편하고 불쾌해요라는 거였는데 아시겠지만 신문이 이렇게 있던 것이 지금 디지털 기사로 넘어오면서 그 디지털 기사의 경험이 아직 모바일이나 이런 것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보긴 조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신문 기사의 문법 그대로 또 그 길이 그대로가 어떻게 보면 그 온라인 디지털 지면으로 옮겨만 온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모바일에서 보는 데는 불편함이 있고 또 조금만 더 내리면 댓글창에서 이제 너무 많은 뭐 욕설이나 이제 혐오 표현이나 막 싸우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나 이거 보기 싫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이 컨텐츠를 모바일에서 보기 편리한 사용성과 UX라고 할 수 있겠죠. 사용자의 경험과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다정하고 또 친근하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고슴도치 캐릭터와 이렇게 따뜻한 브랜딩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이 저희의 어떤 전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저희 앱도 만들고 웹도 만들고 뉴스레터도 만들고 해서 이제 사랑을 좀 받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지금 막 뜨는 뉴스들도 볼 수 있고 뉴스뿐만 아니라 이제 프리미엄 컨텐츠라고 해서 부동산도 포함하고 뭐 경제도 있고 테크 같은 어떤 주제들의 조금 더 깊은 지식들도 저희 스타일대로 쉽고 재밌게 풀어내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누적 구독자 수가 60만 명이 넘었고 사실 올해 기준으로는 65만도 넘었는데요. 국내 뉴스레터 브랜드들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이제 구독자 수가 많아서 많은 기업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도 아까 물어봐 주셔서 같이 좀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유닉은 이제 미디어 회사답게 광고와 판매 매출로 구성이 좀 되어 있고 광고 매출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냐면요. 아까 유닉의 스타일대로 쉽고 재밌게 풀어 쓴 그 기사를 이제 스폰서드 기사처럼 기업에 홍보할 이제 그 이슈에 대해서도 저희 스타일대로 기사를 만들어서 노출시켜 드리는 그런 브랜디드 컨텐츠 형태의 광고 상품을 가지고 있고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신한은행, 뭐 서울시, 삼성, LG 정말 다양한 광고주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저희 비즈니스 모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보내고 있는 그 뉴스레터에 알리고 싶은 이야기, 특히 이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우리의 기업의 뭔가 브랜드 이미지를 젊게 만들고 싶거나 아니면 젊은 세대 채용을 좀 하셔야 되거나 하는 경우에 저희 광고 상품을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7월에는 저희 서비스를 이제 많이 키워서 또 좋은 경사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의 어떤 경쟁사라고 할 수 있었던 저희보다 선배로 창업을 하셨던 퍼블리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이 퍼블리라고 하는 서비스는요, 젊은 직장인들이
그 내 일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구독해서 받아보는 멤버십 서비스였는데 이 서비스를 저희가 이번 7월에 이제 인수하게 되면서 조금 더 이제 몸집을 키우고 젊은 세대 일과 삶 전반에서 도움을 드리는 미디어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퍼블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개인의 니즈와 그 시대적인 니즈 또 기업의 니즈가 좀 접점에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젊은 세대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 시대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시대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소위 말하는 이제 반꼰대 문화라는 것이 점점 이 사회에서 회자되면서 기업도 또 선배들도 신입 사원에 대해서 쉽게 터치하지 못하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공개 채용을 중심으로 대량의 이제 인재들을 다수 한 번에 채용하면서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대로 교육을 시켜 나가고 또 각각 붙어 있는 사수들이 개인을 코칭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훈육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딱 마련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인재들을 육성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문화적으로 많이 이게 상시 채용의 형태로 변화를 하고 또 이 사수들이 직접적으로 티칭을 하기가 좀 어려운 문화가 되면서 이 기업들도 이 신입사원들을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될지 되게 모르겠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거꾸로 젊은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내가 입사를 하긴 했는데 아무도 나를 안 가르쳐주네? 나 뭐부터 해야 되는 거지? 하고 약간은 어벙벙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니즈에서 당신 곁에 있는 어떤 랜선 사수다. 우리가 이런 서비스로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퍼블릭 서비스의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퍼블릭 서비스 인수를 통해서 유닉은 이제 사회에 대한 얘기를 유닉으로 또 이런 일에 대한 얘기를 퍼블리로 하면서 이제 MZ 세대와 정말 접점을 늘려가는 미디어 회사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더 주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바로 Z세대와 함께 일하기라는 부분입니다. Z세대 저 자신도 이제 밀레니얼과 Z세대 사이에 있는 그리고 저의 직원들은 Z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회사 규모가 지금 33명 정도 되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30대고요. 3분의 한 2 정도가 20대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방법 또 저희의 어떤 경험에 대해서 좀 들려드려 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Z세대의 성장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차이를 구분할 때 어떤 얘기를 제일 먼저 드리냐면요. 밀레니얼 세대는 어릴 때 잘 살고 커서 못 사는 세대면요. Z세대는 어릴 때부터 못 살았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는 어렸을 때 유년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삼저호황으로 조금 더 좋은 경제 생활.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를 패밀리 레스토랑에 데려갔던 기억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컸을 때는 왜 나는 내 돈으로 내 월급으로 집을 못 사지? 이 괴리감이 힘든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한다면 Z세대는 아예 유년기 때 IMF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성장 배경이 다르고 뉴욕타임즈가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있죠. 밀레니얼 세대가 정말 역사상으로 가장 불행한 세대다라는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전 세대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드는 첫 번째 세대라는 분석이었는데요. Z세대는 그거보다 저는 좀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년기 때 IMF 겪었죠. 그 이후에 또 2008년 금융위기 겪었죠. 더 커가지고 이제 막 취업하려는데 코로나 겪었죠. 그러니까 정말 이런 파란만장한 시대를 겪은 친구들인데요. 이런 금융위기, 경기 침체, 코비드 팬데믹처럼 불확실한 경제 환경을 정말 체화해서 겪은 이 세대는 어떤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이 사회나 기업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된 세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스스로의 성장이나 어떤 경제적인 안정을 내가 챙겨야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몸으로 느끼고 있는 세대인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 직장에 대해서 나를 월급 주고 내가 꼬박꼬박 여기서 월급 받고 잘 지내면 여기서 나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겠지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하기보단 나는 계속 새로운 커리어 성장을 위해서
나의 어떤 경제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직을 하고 또 새로운 투잡을 하고 하는 이 도전들을 계속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요, 어떤 그 색안경을 끼고 보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아, Z세대, 젊은 세대 친구들 애사심이 정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그 성장 배경을 가지고 이런 지금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저는 훨씬 입체적인 이해가 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도 더 다양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대를 이제 그 디지털 친숙도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뭐 베이비붐 세대는 아날로그로 자랐지만 이제 디지털과 함께 하고 있는 세대고 그 이후에는 이제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하는 이제 디지털 유목민 세대가 X세대가 있고 그 이제 밀레니얼 세대 정도부터 디지털 네이티브 근데 이제 Z세대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아가 때부터 네이티브인 것 같아요. 저는 밀레니얼과 Z세대 중간에 있는 입장에서 저는 초등학교 때 스마트폰 쓰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중학교 정도 가야 스마트폰이 생겼는데 지금은 이제 막 아가 때부터 이걸로 뽀로로를 보니까 이제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완전히 다른데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정보 접근의 수준이 저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정보의 그 가짓수 같은 것들이 저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이런 예시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회사에 딱 입사를 했는데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 훨씬 더 다양한 관점과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옆에 회사, 그러니까 옆 친구네 회사 얘기도 다 들을 수 있죠. 모르는 사람 회사 얘기도 들을 수 있죠. 지금 북유럽의 회사 복지 제도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죠. 그 다양한 정보들이 확 쏟아지는 것을 한 번에 소화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더 높은 어떤 정보 감각이 있다라는 게 되게 다른 점인 건데요. 근데 이것과 또 동시에 이제 그 가져가는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Z세대의 특징을 얘기할 때 자주 나오는 얘기가 높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입니다. 어떤 윤리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저는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그 아주 어린 10대 환경운동가가 이렇게 높은 명성이나 많은 인지도를 갖게 된 데에는 이 디지털 그리고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배경이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젊은 나의 또래 친구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로바로 받아서 보고 공감하면서 자라는 세대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그런 어떤 가치의 공유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 그레타 툰베리가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트위터에서 싸울 만큼의 위치가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더 많은 선택권과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세대라는 것은 직장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내가 이 직장에서 하는 일, 그리고 이 직장 자체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떤 윤리의식이나 가치관을 갖고 있는 회사인가에 대해서도 훨씬 더 예전보다 조금 날카로운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려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소셜 미디어에 대한 겁니다. 소셜 미디어 뭐 당연히 디지털과 비슷한 얘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 친구들의 어떤 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이 소셜 미디어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소셜 미디어가 한 2007, 8년 정도부터 나와가지고 한 12년 정도 때 되게 가장 붐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붐이지만 어쨌든 그때 한번 팍 뛰는 게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Z세대는 정확히 그때 소셜 미디어에서 사춘기를 딱 보내게 된 세대거든요. 그 밀레니얼 세대는 사춘기를 조금 지나서 소셜 미디어를 쓰게 된 특징이 있는데 Z세대는 정확히 사춘기를 같이 보냈어요. 지금 그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는 책 중에 조너선 하이츠라고 하는 학자의 불안 세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불안 세대에는 정확히 그 2012년쯤의 소셜 미디어 붐 을 사춘기 때 경험했던 이 Z세대의
정신 건강이나 자아 정체성이 되게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고 그게 되게 우려스럽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소셜미디어에 사춘기를 보내면서는 내가 남들에게 어떤 식으로 찍혀서 보여지면 좋아요를 받는지에 대해서 정말 빠르게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무서운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10세, 그러니까 10살도 안 된 아동들에게도 이 소셜미디어를 쥐어주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좋아요를 받고 어떤 행동을 하면 좋아요를 못 받는구나에 대해서 4시간 정도면 깨우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거는 되게 빠르게 체화되는 어떤 그 외부의 시선들을 체화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일을 대하는 태도도 내가 일을 남 보여주려고 하나? 그냥 이제 내 소신에 맞게 일하고 월급 받으면 되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일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는지가 정말 이 친구들의 어떤 자아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일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사이드 잡으로 하는 나의 이제 다른 활동들, 요즘 부캐라고도 하죠. 나의 본 캐릭터가 있고 이제 서브 캐릭터, 부 캐릭터가 있다라는 식으로 자아를 다양하게 이제 갖고 나가면서 내가 일터에서는 7시까지 김소연이지만 나는 몇 시부터는 나가서 테니스를 치면서 다른 닉네임을 가진 누군가야 같은 식으로 나의 자아를 이렇게 계속 확장해 나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일 또는 직장에 가지는 의미 같은 것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 축소된 범위에서도 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바깥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저는 이해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3가지 Z세대의 성장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좀 낯설고 이게 뭐지?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오은영 박사님의 이야기를 좀 한번 인용해보고 싶습니다. 오은영 박사는 되게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위 빌런이라고 하는 이제 다양한 문제 케이스들을 이제 아이들부터 결혼한 분들까지 되게 다양하게 접하면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단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보면서 꾸짖거나 정말 화가 나네 같이 화를 내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저는 처음에 오은영 박사님이 착하셔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오은영 박사님 좋아해서 계속 방송을 보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나무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지? 한 번에 이해를 할 듯 말 듯. 그 문장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문제 해결의 시작은 공감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이 아이가 또는 부부가 어떤 이유로 배경으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어쨌든 적절한 해법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경청하고 또 인내하고 잘 공감해 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양한 강연을 이제 다니면서 젊은 세대하고의 소통이 참 어렵다라고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저도 이제 잘 듣다 보면은 그 선생님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입장에서 보이는 그 면면들에서 거기서 이제 그 이해를 끝내신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냥 요즘 애들이 젊은 애사심도 없고 충성심도 없고 회식도 안 가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지만 거기까지만 이해했을 때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접근 방식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다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무라지 않고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제 장표를 하나 추가해 보았습니다. 그런 성장 배경에서 자란 이 Z세대, 젊은 세대들이 이 조직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보자면요. 저는 Z세대는 이 직장을 일종의 놀이터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놀려고 놀이터가 아니라 놀이터의 특징은 무엇이죠? 내가 여기서 막 돌아다니다가 넘어져도 바닥이 모래밭이라서 안 다치고요. 근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다치는구나.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다치는구나. 이런 건 재미있는데 이런 건 나한테 재미가 없네라는 것을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진짜 말 그대로의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서 이 직장에 대해서도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바는 내가 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나는 언제고 사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내가 잘릴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다음 직장에 가서라도 다음 직업에서라도 쓸 수 있는 그 다양한 스킬들을 나는 여기서 배워가고 싶다라는 욕구가 상당히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과 그러면 소통을 하고 동기부여할 때는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해주거든요. 저희 진짜로 제가 제 직원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유닉 평생 다니실 거예요? 라는 얘기 저는 해요. 유닉 평생 다니실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것까지는 배우고 가셔야죠. 라고 차라리 명확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러네. 내가 이것도 안 하고 가면 포트폴리오에 나 유닉 몇 월부터 몇 월 다녔다고 하면서 옆에 못 쓰지? 이걸 본인들도 생각하니까 오히려 몰입해서 열심히 다녀요. 그러다 이제 섭섭해하죠. 저 계속 다닐 건데 왜 자꾸 그런 질문하세요? 그러면서.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너도 여기 계속 안 다닐 거잖아. 그러니까 다닐 때 제대로 다녀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저는 앞에 부분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소통을 좀 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성이 존중되고 수평적인 소통이 가능한 곳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삶의 방식을 저는 이미 다 보고 왔는데요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도 우리 회사는 왜 이런 복지 제도가 없어요? 요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옆에 회사의 소식, 옆에 회사의 복지 제도, 그 회사에 좋은 사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알 방법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 회사에 친구가 있는 게 아니면. 근데 지금은 이제 웬만한 그 회사에 그 익명방들이 다 온라인에 있고 그런 게 아니어도 회사에 대한 평판들이 마치 배달 앱처럼 별점으로 다 있는 마당에 이 채용 입사할 때 이직 고려할 때 그거 안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보면서 이 친구들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도 이 회사에 어쨌든 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야 그런 걸 다 모르려니 하면서 야, 너 여기가 최고고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얘기를 할 때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똑같이 네, 알겠습니다 해도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옆에 회사는 아니라 그랬는데 저기는 막 일찍 퇴근하는데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알고 있는 친구들은 사실 여기가 근질근질 할 거예요. 옆에 회사는 안 그렇던데요.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저희 회사는 그거 말하기 시켜요. 불만 있으면 그냥 얘기해봐라. 지금 뭐 때문에 동기부여가 안 되고 있는지, 뭐 때문에 지금 일에 집중 못하고 있는지 그냥 얘기해봐. 그러면 진짜 얘기해요. 옆에 회사는 사실 그 교육비도 지원을 해준다는데 저는 이거 몰라서 직접 제가 인터넷 강의 끊어갖고 보고 있는데 왜 저한테 자꾸 뭐라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 또래잖아요. 제 직원들이랑. 그러면 저는 그런 걸 들을 때 처음에는 나도 월급 주는데 저런 소리 들어야 되나 하다가 들어보면 근데 이걸 내가 해결해주면 이 친구들이 여기 만족하고 더 오래 잘 다니겠구나. 그러니까 그 힌트를 나에게 주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수평적인 소통과 조금 더 솔직한 피드백을 이 구성원들로부터 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월마다 하는 이제 전체 미팅에서 정말 인턴분이 손들고 저는 우리 회사 방향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저는 나무라지 않는 편입니다. 제가 열심히 설명을 또 하고요. 그게 시간이 걸리면 제 아래 있는 리더들한테 더 시키더라도 그런 식으로 수평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의 그 평판을 되게 높이는. 그래서 유닉에는 그 큰 회사는 아니지만 조직 문화가 좋다라는 이유로 지인 추천으로 좋은 인재들이 많이 유입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좋은 채용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직에 대한 기대점으로서 이 자아를 찾고 자기 효능감을 얻는 곳이라고 적었는데요. Z세대가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만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전처럼 금전적인 보상에만 기대고 있으면 그걸로 지금은 집 못 사고 지금은 차 못 사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성취감, 그리고 이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느껴지는 어떤 효능감 같은 그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많은 기대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이제 저희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우리 회사가 이 산업과 우리나라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주 상기를 시켜주는 편입니다. 그것들이 이 젊은 세대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조금 더 그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업무 수행을 좀 넘어서 이렇게 다양한 가치에 대해서도 연결지어서 설명해 주는 것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런 것을 제가 Z세대 뭐 리더로서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항상 잘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 Z세대의 욕구 또는 이들이 바라는 것들과 회사가 내야 되는 성과 사이에 당연히 어떤 그 줄다리기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또 깨달은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Z세대의 욕구와 회사가 성공하는 것을 대척점에 놓는 순간 어떤 함정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회사에서 자아 실현을 하려는 것과 우리가 매출을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 항상 반대되는 일은 아니라는 걸 저도 깨닫는데 몇 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자아 실현을 어떻게 잘 구슬려 가지고 회사 매출에 조금 더 기여하게 하지, 저 얘기 안 하고 이거 하게 하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또 효과적인 방법은 회사의 성공과 당신의 개인의 성공이 사실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라는 그 점을 이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공통의 성공을 위해서 이것은 필요하다. 우리 공통의 성공, 내가 대표로서의 성공도 당신의 직원으로서의 성공도 사실 이 회사의 성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어떤 개인적 관점으로 빠지기보다 회사의 성공을 위해서 일단 목적을 이제 집중하자라는 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Z세대와 함께 자라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앞서 이런 설명드렸던 젊은 세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친구들과 일을 할 때 좀 팁을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방법 5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Y에서 출발하자라는 겁니다. 저 정말 많이 직원들로부터 듣는 이유가 이거 근데 왜 하는 거예요? 같은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엔 울컥해서 왜 하기는 돈 벌려고 해야지, 월급 주려고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걸 몇 차원 정도 더 내려서 생각하는 연습이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팀원들이 따라서 올라오는 데도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은 유저가 확보돼야 되고 더 많은 육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컨텐츠를 더 잘 써야 된다. 이 몇 단계를 더 내리는 작업이 컨텐츠를 담당하는 젊은 직원이 나는 회사에 이렇게 기여하고 있구나의 그 마인드맵을 그려주는 데도 도움이 되거니와 저도 어렴풋이 당연히 이렇게 회사가 굴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던 걸 훨씬 더 정확하게 제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서 저도 전략을 지시하고 저도 관리를 하는데 훨씬 더 해상도가 높아지더라고요. Y에서 출발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성장 경험을 정의하라는 건데요. 저는 자주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번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마케팅에서 너무 힘들었죠 하면서 어제도 저희 이제 막내 마케터한테 이제 밥 먹으면서 말을 걸다가 근데 진짜 많이 배웠겠다. 이번에 프로모션 기획 처음 해보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뭐 배웠어요? 이렇게 하고 질문하면은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그냥 이 친구들도 매일매일 이걸 그냥 주어진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내가 뭘 배우고 있는지 자꾸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걸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만 던져주는 것으로도 이 친구들이 스스로 동기부여를 또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저는 롤모델을 만들어주자라는 것인데요. 롤모델이 왜 중요하냐면 잔소리할 때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5년 뒤에 어떤 개발자, 뭐 지금 롤모델 개발자 있어요? 5년 뒤에 되고 싶은 어떤 HR 팀장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단 말이죠. 그러면 누굴 골라요? 그럼 그분은
분명히 제가 이 친구가 이렇게 좀 이런 방향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역량을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부분하고 접점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걸 가지고 설명해요. 그런 롤모델처럼 되고 싶으면 근데 이분 커뮤니케이션 너무 잘하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 얼마 전에 커뮤니케이션 지적 받았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저분처럼 될 수 있을까의 방향으로 접근을 하면 똑같은 얘기인데 회사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너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고쳐와랑 너 롤모델처럼 되고 싶다고 했잖아. 그거 도와주고 싶은데 근데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랑 똑같은 잔소리인데 듣는 수용력이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소통을 많이 하고요. 주도적 기회를 줘라라는 건데 주도적인 기회 뭐 자율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당연히 이제 그 초년생 직원들에게 넓은 범위를 줄 수는 없겠지만 아주 작은 거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 회식 때 간식 메뉴를 정해라 여도 어떤 범위는 정확히 정해도 돼. 그 안에서는 네가 맘대로 정해를 정확히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야만 이 친구들이 정말 배우는 것 같아요. 판단력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생겨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이 자율적인 경험은 없으면서 사수도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낙동강 오리알처럼 배울 수 있는 경험이 너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좁은 경험, 작은 경험이라도 진짜 우리 다 정해놓고 마지막에 근데 우리 그러면 이거 이벤트 뭐 누구 상품 줄지 그거라도 정하세요. 근데 그거라도 작게 주면서 칭찬하고 피드백하고 하면서 조금씩 그 범위를 넓혀주는 것. 저는 이게 이제 젊은 세대를 더 좋은 인재로 육성하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솔직한 피드백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이직할 거잖아. 이직하기 전에 이건 하고 가야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처럼 저는 이 젊은 친구들이 솔직하게 회사나 상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역이용해서 그거 들어주고 이제 더블로 가는 식으로 저는 얘기하면 잘 먹힌다고 생각해요. 그래 너도 편하게 얘기해. 근데 나도 편하게 얘기할 거야. 저는 꼰대라는 말이 선배를 없애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해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후배를 양성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입을 닫아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아쉬워요. 앞에 선배들이 또 많은 사수들이 자기들이 쌓아왔던 이 노하우를 계속 전수해가면서 이 기업이라는 것도 인재를 이렇게 누적해 나가고 경험을 누적해 나갈 수 있는 건데 그게 뚝뚝 끊기는 것 같은 게 요즘 제 눈에 보이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솔직한 피드백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왜? 선배들이 입을 열게 하려면 후배들이 입을 먼저 열어야 돼서 저는 이 솔직하게 피드백하는 거를 마지막 저의 팁으로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Z세대 리더 육성을 위한 우리 조직이 적합한가의 체크리스트인데요. 이거는 그냥 재미로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오늘 발표하는 영상을 다시 보게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오늘 제한된 질문 시간 때문에 뭐 궁금한 점이나 대화하고 싶은 걸 다 하진 못하시겠지만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제일 어린 팀원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마음속 그 친구가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군의 김태환입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너무 기대했던 강의였고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도 직원분들 거의 절반은 다 20대 분들이고 다 개발자 분들이라서 본인의 개성이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 원어원이라고 하죠. 1대1 면담들을 지금 있는 팀원들과는 어느 주기로 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직원들 이제 팀원분들이나 그런 피드백을 왔을 때
그거를 개인적으로 이제 원원으로 많은 분의 피드백들을 주시는지 아니면 뭔가 아쉬움과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전반적인 팀 미팅에서 다 공유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다시 환기를 시키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희는 한 2주 정도마다 이제 팀장들이 팀원들을 1대1로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를 활용해서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보통 하는 편인데요. 저는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은 사실 창피하니까 바깥보다는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게 무조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되게 신뢰하는 멘토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공개적으로 하는 피드백이 만드는 학습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행동에 대해서는 그 행동이 그러니까 어떻다란 평가하는 말은 아니더라도 아직 논리가 부족할 때 그 논리에 대해서 계속 대표가 질문해 주는 것 아니면 조금 뭐 의사결정이 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챌린지하는 것 그 대화 과정에서 함께 일어나는 어떤 피어 프레셔나 교육 같은 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저도 그게 개인에게 어떤 상처나 동기 저하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공개적으로 하려고 요즘 노력을 좀 많이 해보는 편이었는데요. 근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례로 최근에 그 리더 미팅이 저희도 있는데요. 리더들 그러니까 각 팀장들이 저와 함께 하는 미팅에서 한 팀장분을 준비를 좀 미비 하셔가지고 오랜 시간 준비를 앞으로 어떻게 해왔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같이 피드백을 했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그분도 좀 나아지셨지만 다른 분들이 훨씬 더 나아지셨어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 힘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본 요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봉란 교수님. 저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 갭이 아마 2배가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뉴닉에서 서비스하는 그 뉴스 있잖아요. 네. 그 일종의 낚시 단어라고 하는 키워드를 뽑는 게 뉴닉에서 합니까? 아니면 AI 기능을 빌려갖고 하는 건지.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 경험을 좀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데 이게 세대 간 갭이라는 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나이 2배 이상 되는 사람한테 요청하고 싶은 게 어떤 어드바이스 같은 거 아니면 기대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는 컨텐츠의 제목이나 내용을 작성할 때 아직은 AI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의 지금까지 만든 컨텐츠에 대한 그 결과 데이터, 뭐 이것을 얼마나 봤고, 뭐 얼마나 완독했고, 뭐 저희가 어떤 분포로 컨텐츠를 만들었고 이런 후행 분석에는 AI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 지금 뉴욕 타임즈를 비롯한 해외 유명 언론들도 대부분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 근데 이것이 갖고 오는 부작용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저널리즘 관련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악순환에 빠졌다고 합니다. NIT가 이슈를 선정할 때 활용하는 AI 기술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기사의 조회수가 잘 나올지를 예측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콘텐츠를 또 쓰잖아요. 그리고 그 쓴 걸 가지고 또 이제 어떤 데이터가 하나 누적이 되겠죠. 그럼 그걸 보고 또 추천해 주는 걸로 쓰고 하다 보니까 원래 이 저널리즘 또 미디어가 해야 되는 역할은 사회에 필요한 어젠다를 생성하는 건데 그 역할이 좀 망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슈 선정을 할 때에는 기술도 좋지만 일단은 지금 세대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좀 에디터들이 아직 손으로 뽑아내는 중이고요. 근데 기술과의 결합은 좀 앞으로도 계속 고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하고 관련해서는 2배 정도 차이가 날 줄은 몰랐는데 선생님 더 많이 나시네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이 친구들도 뭘 나눠주실 수 있는지 모르기도 해서
그래서 또 어려워하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요즘에 그냥 고민으로부터 출발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는 누가 말을 시작했는지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먼저 시작하면 그건 잔소리인 거지만 나 엄마 요즘 옷 입는 게 고민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 해주는 건 조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앞에 그 질문을 끌어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밥 한 번 사주면서 커피 한 잔 사주면서 뭐 요즘 힘든 거 없니? 하면 힘든 걸 얘기했을 때 이때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주셔도 그게 달리 들릴 거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막간에 하나 질문 드리면 명함 보니까 그 Everybody Calls Me Kim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호칭은 어떻게 하시나요, 회사 내에서? 저희는 닉네임을 활용하고 있어서 이제 모든 팀원들이 영어가 꼭 아니어도 좋습니다. 닉네임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냥 제 성을 따서 킴이라고 팀원들이 모두 불러서 이제 님자를 붙이지 않고요. 그냥 이제 킴 뭐 밥 먹었어요 같은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저희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저희 팀원 중에 가장 신기했던 닉네임은 자기가 입사했는데 개굴로 불리고 싶다고 의성어를 닉네임으로 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혼낼 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개굴 이걸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같은 식으로. 네, 저희는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영 리더스 테이블에서 혹시 질문 없으실까요? 그래도 예, 뒤에 마이크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토교통과학기준원 박현석이고요. 그 뉴익 작업하실 때 좀 궁금했는데 계속적으로 좋은 콘텐츠를 지속 생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소스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 인력이 한 뭐 10명, 20명이 어떻게 해서 좋은 기사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하면 신문사나 이런 데는 더 거대 조직에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적으로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유닉은 원래 시작할 때부터 사실 취재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들을 조금 더 쉽게 큐레이션하고 또 스토리텔링을 하는 조직으로 좀 더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쓰는 과정도 저희는 국내외의 대형 언론사들을 거의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지금 어떤 어젠다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젊은 세대가 특히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쭉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내부의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좀 하는데요. 여기서 내부 기준은 그 저희 회사가 받고 있는 기대가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안 그래도 쉬운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독자들이 되게 싫어하세요. 저희의 장점이 쉽고 재밌게 바꿔주는 데 있다 보니까 어려운 소식을 쉽게 해주는 걸 좋아하시지 이미 다 아는 뭐 연예계 얘기를 하는 거 되게 반응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준은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슈들인지를 체크를 하게 되고 그중 하나가 충분히 어렵고 복잡한 이슈인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관심 가질 영역에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뽑아서 이제 기사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이제 기사들을 참고하다 보니까 어떤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사실 저작권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권리가 아니라 표현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기자가 창의성을 가지고 이걸 어떤 문장으로 풀어내느냐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어젠다가 이제 떠오르고 있고 어떤 사실이 있었는가 국정감사가 있었다 같은 그 사실들이 있었는가는 거기서 취합을 하지만 그것을 해석하거나 또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을 더 추가하고 에디터의 관점으로 이것들을 풀어내면서 아까처럼 대화체로 쉽게 구성해내면서 전혀 다른 컨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NS 컴퍼니의 이재구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강의를 잘 들었고 일단은 저는 그 유닉 아까 좀 전에 질문하신 거랑 좀 연장선인데 요즘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동영상이나 짧은 숏폼이 대세인데 유닉이 계속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업 영위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뭐 이렇게 대표님께서 저희 유닉은 5년 뒤, 10년 뒤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거가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그 3분의 1이 30대고 3분의 2가 20대라고 했는데 요즘 Z세대들은 제가 아무리 20대라고 하더라도 저 40, 50대 분보다 제가 성과가 더 많이 나면 더 많은 연봉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대표님께서는 그런 친구들에 대한 성과 평가랑 그런 지표 관리를 어떻게 해서 성과를 급여를 이렇게 부여를 하는지 동기부여를 하는지 그 두 가지 알고 싶습니다. 아,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유닉은 일단 텍스트로 시작한 매체이고 지금도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숏폼 그리고 영상 매체와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텍스트 기사를 좀 계속 고수해오고 또 디지털 스타일에 맞는 텍스트를 계속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텍스트의 장점이 명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그 아무리 영상이 쉽다고 한들 아까 그 부동산 PF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이해하는 영상 보려면 그래도 10분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 정리되어 있는 글 그리고 그게 디지털 문법에 맞게 서식이 보기 좋게 되어 있고 유닉이 쓰는 것처럼 간결하고 친근하게 돼 있다? 저는 그거는 정말 3분도 안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텍스트의 정보 전달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만들어줄까 그리고 소화하기 좋을까 같은 그 텍스트 안에서의 좀 실험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셜미디어나 영상 쪽에서 저희가 닫고 싶은 유저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접점을 늘려가는 차원에서 저희도 영상 같은 포맷의 확장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들이 넘어와서는 저희 기사를 또 텍스트로 많이 봐주길 바라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젊은 세대의 리터러시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영상은 내가 이해를 하든 말든 지나가는 것이고 글은 이해를 내가 해야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고집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성과평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실제로 그런 관련한 질문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 팀장님보다 이번에 더 기여한 게 많은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정말 서슴없이 하거든요. 저도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걸 처음에는 이제 언제나 욱합니다. 욱하는 걸로 시작해도 차분히 생각해보면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이게 성과를 더 크게 일시적으로 낸 것 같아도 이 연봉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네가 이번에 얼마 벌어온 거를 가지고 지급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지는 책임에 대한 보수이기도 한 것이다라고 저도 설명을 하면서 아 우리 회사의 연봉은 그런 의미구나를 저도 좀 배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유닉도 지금 제가 어쨌든 대표인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지 않거든요. 저희 회사 제가 아까 40대를 무시했으나 40대도 좀 계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40대 팀원과 30대 초반 대표로서 독대할 일들도 많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저분보다 제가 월급을 더 받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 하나밖에 없거든요. 더 큰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팀원들이 절 보면서 어쨌든 납득을 하기 때문에 그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나이에 대한 일시적인 어떤 성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책임과 의사결정에 대한 차이라는 것을 직급이라는 건 그런 차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런 걸 이제 반영해서 그 연봉 체계나 보상 체계에 이제 좀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테이블을 조금 정확히 갖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테이블은 매년 할 수 있는 연봉의 인상률이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있는데요. 그 안에는 기본 인상률, 뭐 물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회사의 성장에 대한 인상률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는 인상률인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회사의 목표를 작년에 달성했으면 몇 프로, 못했으면 몇 프로 같은 식으로
공통의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의 영역이 있는데 개인의 영역도 그 리더가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뭐 동료들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 회사의 운영팀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합쳐서 전체 연봉률을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은 약속이 어쨌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최대는 그러면 몇 퍼센트, 최소는 몇 퍼센트를 받는구나라는 그 머리에 일종의 앵커링이 어느 정도는 쳐지는 거고, 그래서 그 바깥으로의 이제 요청이나 막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런 체계 안에서 굴러간다는 게 합의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잘하면 이만큼을 올릴 수 있고, 내가 더 올리고 싶으면 리더의 마음을 사야 되는구나, 더 올리고 싶으면 회사 전체의 성공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라는 그 방정식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일단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질문을 할 때 체계가 조금 불명확하면 그렇게 훅 송곳처럼 뚫고 나오는 질문들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우리 회사의 방법이 아니야, 시스템이 아니야라고 좀 일단 정리해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스템이 없을 땐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답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질문. 네. 예, 오늘 저는 호방건설의 노승환 상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너무 유익하게 잘 들었고요. 그 많은 인사이트를 좀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 좀 요새 핫한 뭐 성수동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편집샵들을 가끔 좀 가는데 그 제가 일일이 다 찾아보려면 이 좀 찾기 힘들었던 그런 아이템들을 정말 이 저의 취향과 맞게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은 그런 곳을 가면 좀 쇼핑 욕구도 좀 더 올라오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시는 걸 쭉 들으니까 그런 뉴스 기사에서도 이런 큐레이션 기능들을 잘 통해서 좋은 사업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이 기술을 소싱해서 이제 접목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기술에 대한 큐레이션을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지 그런 방향성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이제 최근에 이제 컨셔스 언버싱이라고 이제 자꾸 조직에서 능력 있는 친구들이 이 조직의 장이나 팀이나 팀장이나 리더를 좀 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좀 계속 팀원에 안주하면서 그렇게 계속 직장 생활을 오래 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특히 이제 Z세대 중심으로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하고, 특히 이제 지금 뭐 제 고민도 좀 능력 있는 밑에 팀원들이 있는데 이렇게 임원으로 끌어주려고 해도 자기는 직장 생활 오래 하고 싶으니까 제발 임원으로 승진시키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닉도 여러 팀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런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거나 역량은 뛰어난데 좀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거나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그런 사례가 좀 있었는데요. 그 팀장으로 조금 키워내고 싶은 친구들이 자꾸 팀원에 안주하길래 저도 주변의 대표님들께 좀 조언을 구했었는데, 한 대표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유닉의 회사의 팀장들이 팀원들이 보기에 되게 부러운 상태인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회사를 가봤는데 팀장들이 너무 불쌍하게 생긴 거예요. 일이 가장 많죠. 져야 되는 책임도 크죠. 근데 이분들이 뭐 제일 늦게까지 막 일하고 있죠. 근데 팀원들이 보고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저는 인사에도 HRD에도 마케팅적인 관점이 필요하겠구나, 팀장이 된다라는 게 왜 좋은 일인지가 더 드러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몇 가지 막 제도도 바꿨어요. 팀장들 티타임 비용 저희가 지원할 테니까 쓰세요 같은 얘기도 하고, 저희가 뭐 차량 리스까지는 아직 못 해드리니까 그런 거 쓰시고, 그리고 제가 팀장들 공로를 계속 축하해드리고 팀장들이 받는 게 뭔지를 더 드러냈던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그런 걸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더 수직적인 조직이 되는 것만 같아서 그런 걸 좀 가리려고 했고 팀장의 권위를 좀 어떻게 보면 축소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 조금이라도 그런 방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조금 불이 붙을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들을 잘 축혀 올려주자, 그리고 그분처럼 되고 싶게끔 좀 만들어주자라는 게 저의 지금까지의 답이긴 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경과돼 가지고요. 예, 오늘
아주 좋은 강연해 주신 김선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